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강한 비바람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산지엔 최대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그치겠지만 주말부터는 최저 영하 14도의 한파가 찾아옵니다. 네,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ICBM 발사에 나설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 고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을 논의합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한동훈, 원희룡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이르면 오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낙연 신당은 초전 박살내야 한다는 친명계의 강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비명계 원칙과 상식 4인방은 이재명 지도부 총사퇴 이후 통합 비대위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국에 강한 겨울비가 쏟아지고 이 강원 산지에는 대설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눈과 비가 그치면 주말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서아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보기에도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네, 어제부터 서울에는 여름철 장맛비 수준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 광화문에서도 시간당 10에서 20mm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비와 함께 강한 바람까지 몰아치면서 현재 서울의 기온은 5도 안팎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20cm가 넘는 눈도 내렸습니다. 비는 퇴근길 무렵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늘 밤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서울엔 오늘 하루 5에서 20mm, 영동과 충청, 전북과 경북에는 많게는 6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주말부턴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에 토요일 아침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 최저 기온은 영하 3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치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겨울비와 함께 찾아온 한파에 도로 곳곳이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윤서아입니다.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제2차 한미 핵협의 그룹 NCG 회의 참석을 앞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월 안에도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탄도미사일은 한미 간 확장 억제의 검토 대상이라며 핵 공격을 어떻게 초기에 확고하게 제압하느냐가 확장 억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장은 NCG 2차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한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북한의 가장 최근 ICBM 발사는 지난 7월 12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것으로 고도 6,000km까지 치솟아 역대 최장 시간인 74분을 비행했습니다. 지난 4월 발사한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며 정상 각도로 쐈을 경우 13,000km 이상 비행해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일 것으로 우리 군은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내년 11월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전문가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유리할 거란 판단하에 미국 내 여론을 움직이고자 중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을 논의합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비대위에 큰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기현 전 대표 사퇴 이후 비대위원장을 두고 여러 하마평이 나왔지만 당내 기류는 한동훈, 원희룡 두 장관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현직 장관이라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비대위원장보단 총선 국면에서의 선대위원장 카드로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내각에 계신 분이 지금 이 시점에 비대위원장으로 오시려면 바로 사퇴를 하고 처리돼서 오셔야 되는데 그건 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지 않나. 당 중진 연석회의에선 두 장관 외에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과 나경원 전 의원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만 누가 되든 수직적으로 평가되는 당정 관계를 탈피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당정 관계의 재정립 같은 것이 좀 전제되어야지 비대위를 구성을 하든지 앞으로 당의 지도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또 총선이 넉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 혁신과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대표적 성공 사례인 지난 2012년 박근혜 비대위는 당명과 당 컬러를 바꾸고 진보 정당 이슈인 경제 민주화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해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계파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에서도 비대위 전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퇴진을 포함한 강력한 쇄신 요구가 터져나오고는 있지만 이 대표는 사실상 이를 일축했습니다. 최영국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워왔던 민주당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이 이 대표 퇴진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처음으로 요구했습니다. 여당의 쇄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강서 보궐선거 승리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당 대표만이 이 물길을 열 수 있습니다. 당 대표가 선당 후사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합니다. 친명계와 비명계가 모두 참여하는 비대위를 구성해 화합하자는 뜻입니다. 이달까지 지도부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험지 출마나 불출마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초선의 오영환 의원은 선배들이 쇄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 재선의 김한정 의원도 혁신을 위한 이 대표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변화보다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단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쇄신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데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 대표의 직인 없는 공천장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각종 사법 리스크에도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여전한 만큼 여당과 같은 가시적인 쇄신 움직임이 당장 나오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민주당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화가 난 상태인 것으로 전해져 이 같은 감정적인 요인도 신당 창당의 배경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새해 신당 창당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1월 초라는 것은 국민들께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는 보고를 드리는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전 대표의 탈당 강행 움직임에 이 전 대표를 사쿠라라고 비판했던 김민석 의원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낙연 신당은 원칙과 정체성에서 일탈한 것이라 사쿠라 신당이라 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 발언에 대해 김한정 의원은 사쿠라 발언은 적절치 않다며 통합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이낙연 신당을 두고는 계파 관계없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 100m를 질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왜 저렇게 서두르시지? 민주당을 어떻게든 좀 고쳐보자. 이 전 대표의 한 측근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라며 화난 상태로 뭘 해보려 하면 안 된다고 말리고 있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대선 이후 처음 이 대표를 만난 뒤 불신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만났을 때 제가 바로 그런 문제를 느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대화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이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에 당을 비상대책위원회로 체제로 지금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을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이 두 분에게 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예측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당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먼저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국민 눈높이에 맞고 또 총선 승리라는 이 어려운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이면은 뭐 제가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설선수범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윤재혁 원내대표 국민 눈높이에 맞고 총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 이런 사람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김한길, 이뇨한 등 이런 이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 이 비대위 적임자 먼저 인물적으로 봤을 때 누가 적임자라고 우리 신 의원께서는 보십니까? 참 네 분 다 말씀하신 네 분 다 뭐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아시는 대로 뭐 한동훈 장관 뭐 인지도도 높고 그런데 네네.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 과연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테고 예. 원희룡 장관 아시는 대로 굉장히 정치 경험과 당내 상황을 밝은데 다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김한길 전 현 위원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 감각이 뛰어나고 중도 확장성은 분명한데 네. 당내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 인뇨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다 좋은데 예. 말씀이 좀 이제 뭐 급하다 이게 말씀이 나왔다는 거. 다만 인물 호흡 평가보다는 원칙은 몇 가지 있는 거예요. 첫째 뭐냐? 그럼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은 뭐냐? 예. 선거 승리를 이끌 사람이어야 돼요. 비대위원장은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견이 없다는 예. 부분이 좀 분명하고 있다. 무슨 뜻이냐?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흔히 하는 말로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 악마라도 모셔와야 할 판이다라고 예. 판단해 줘야 돼요. 그러면 개인적인 호호, 과거의 언언 관계 다 무시해 줘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럼 누가 선정해야 되느냐? 윤재혁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중진 의원들이 해줘야 돼요. 중진 의원 이제 선택하는 사람이. 예. 네. 왜냐하면 또 윤심이 뭘까? 용산의 의중은 뭡니까? 누굴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이 땀니까라고 이야기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예. 중진들은 모여서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선거에서 이기려면 누굴 해야 되느냐를 결정해야 되고 예. 그 결정한 인물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가타부타 이야기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당이 살아야 돼, 당이. 알겠습니다. 관리형으로는 안 되고 또 윤심에 작용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마평에 오른 인물을 놓고요. 당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죠.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저당은 혁신 진행형이구나, 혁신이 더 커지겠구나 하는 신뢰와 희망을 국민들한테 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 장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은 가오마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험이 없고 그냥 이미지만을 위한 사람이 오면 그동안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마 그 김한길 위원장이 오시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믿고 싶고 정말 이런 단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사리판 되는 겁니다. 이거. 자,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 각각 장단점이 다 있죠. 크게 보면 관리형 인물이 될지 대선 주자급 인물이 나서야 할지 이렇게 지금 나뉘는 모양새인데 우선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비대위보다는 선대위를 맡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한동훈 의원은 뭐 우린 땡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 의원이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야 국민의힘을 꽉 잡고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윤 대통령의 입김이 없는 정말 의원들 특히 중진들이 다 용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게 예.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인뇨한 혁신위원장은 이분이 한 달 반 동안 여러 가지 말과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인 걸로 봐서는 예. 혁신인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누군가가 시나리오 작가가 뒤에 있고 앞에서 하는 배우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줬기 때문에 뭐 이분을 선호하는 아까 뭐 하태경 의원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겉으로 보기에는 포장지는 그럴듯한데 내용물이 과연 있을까 하는 점에서 방점이 많이 찍히고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아마 오늘 굉장히 진통이 예상이 되고 여러 가지 뭐 눈치 싸움이 있을 거긴 한데요. 뭐 이 결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뭐 그렇게 결론이 잘 날까? 좀 회의적이고요. 또 하나는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그 직후에 조금 관심을 갖지 실제로는 공관위원장의 힘이 너무나 셀 거기 때문에 결국은 공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앞으로의 국민의힘의 어떤 방향이랄까요? 뭐 질적 전환이랄까요? 이게 달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관심은 끌겠지만 저는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정작 비대위원장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면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형이 아니라 관리형을 맡을 김한길, 인유한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아닌데 그래서 보세요. 이게 비대위원장이란 뭐죠? 임시 당 대표예요. 비상 당권, 비상 대권을 가진 임시 당 대표 하는 일이 뭐죠? 10명이 모여서 비대위 구성해갖고 당 지도부 역할을 하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사실상의 큰 힘으로 끝난 거예요. 별도는 맞아요. 공관위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사실은 공천관리위원장은 어차피 대통령의 의중, 대통령실의 의중을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왜? 당도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당의 중지를 모아서 말 그대로 중지를 모아서 대통령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반대하지 않는다. 나름의 그런 실험도 필요한 단계다. 그래서는 비대위원장만큼은 당에서 중진들이 진짜 말 그대로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면 또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만 이제 인요한 위원장, 김한길 위원장에 대해서는 당내 아마 반발은 좀 있을 거예요. 김한길 위원장이 더 크겠죠. 근데 김한길 위원장의 장점은 제가 보기에는 중도 확장성에 관한 뭐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 같고 또 하나는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한다는 점이에요. 상대 당의 민주당 내부 사정. 이런 점은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당내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윤재욱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해서 설명해낼 것인가 이런 문제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다 완벽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민주당 상황에서는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어느 사람이 되면 가장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누가 꼽힙니까? 국힘당을 좀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희룡 위원장이 제일 지금 네 분 중에서는 제일 잘 알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공격 포인트가 인요한 위원장이나 김한길 위원장이나 한동훈 위원장은 공격 포인트가 분명하거든요. 근데 원 위원장이 그나마 공격 포인트가 조금 적은 편이죠. 그런데 원희룡 위원장도 공격 포인트가 확실합니다. 양평의 어떻게 보면 주동자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네 분 다 보면은 공격할 거리는 좀 많은 분들인 걸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제 용산이 준비한 이 비대위원장 등장할 거라면서 비대위원장 인선에 윤심이 작용할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여당 내부에서도 이제 수직적 당정 관계를 먼저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글쎄요, 윤심이 작용하는 비대위원장 아까도 어렵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해줬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가 구성된다면 그 내용을 진통을 겪겠지만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다면 주호영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의 세 번째 비대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장악, 그렇게 당장악 의도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대표 나왔을 때도 아예 뭐 주저앉혔다든지 안철수 의원도 이렇게 그게 지금 다 문제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비대위원장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당의 자율성을 존중해달라. 당에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당에서 없어졌잖아요. 당의 자율성이라는 게 왜? 전부 다 신문 기사에 보면 큰 사건 날 때마다 윤심이 뭐냐, 용산의 의중이 뭐냐라는 제목이 나왔지. 당에서 뭘 결정한 다음에
대통령실과 상의하는 이런 모양새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우리 당의 문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 한호섭 정무수석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비대위원장 문제는 대통령실 관여할 문제 아니다. 당에서 중지를 모아 해결해달라. 맞는 거예요. 이거는 내심은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건 명무적으로 맞다. 그러면 중진들이 정말 문 걸어 잠그고 결정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비대위 구성에 당이 중심이 되는 비대위 구성 다시 한번 촉구하는 그런 생각으로는 들립니다. 그런데요. 자,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이야기 하죠. 대선 승리한 정당이 1년 반 만에 세 번째 비대위 출범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여기에 대해서 먼저 대통령실에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만 여당에선 이번이 이제 과거 2012년 박근혜 비대위처럼 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4개월 남았기 때문에 상황도 비슷해서 대잡이란 얘기도 있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아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그게 가능하면 양당이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역사는 반복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는 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뭐 결과는 곧 나오겠지만 아마 제가 예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 건데요? 뭐 아마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이야기도 잠깐 해보죠. 이 장제원 의원 불출마 이후에 추가 용태가 이어질지 관심이 있는데 글쎄요. 추가 용태가 이어지는지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서 출마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아마 출마하려고 애를 쓰실 텐데 현실적으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평의원, 평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천 과정에 들어가면 어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 흐름은 불가피한 거다. 역사 과정에서 보십시오.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기 어려울 때 결국은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얼굴의 교체다. 인적 쇄신이다. 그게 물갈이든 뭐든 우리 역사가 반복되어 온 거예요. 저는 우리 일부에서는 2004년, 20년 전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탄핵 역풍이죠. 박근혜 대표가 당시 천막당사 만들었죠. 지금은 다 기억하지 않지만 김용갑, 정형건 이런 분들 20몇 명이서 불출마해서 겨우 120 몇 석으로 무너지던 걸 겨우 방어해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당이에요. 저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공간이가 구성되면 그 흐름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요.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통합 비대위 전환을 요구했지만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 직인 없는 공천장 없다. 바로 반발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일주일에 그러니까 두세 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비대위 전환 없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11월 30일 김용 재판 이후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김인섭 백현동 사건의 주모자죠. 김인섭 재판의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 1월 중에 이제 1심 선고 공판이 나오니까요. 이 재판은 굉장히 천천히 가지만 비수처럼 정확하게 급소를 향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 리스크 심각해지죠. 11월, 12월, 1월 점점 더 급소를 향해서 올 것이 분명해지고 수사 리스크 이게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치 검찰 지금까지 비판하면서 버텨왔는데 정치 판사, 정치 법원 비판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 못할 거 아니에요. 못한다면 대표가 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방탄을 하고 이렇게 계속 재판소 왔다 갔다 하면서 총선을 지휘한다, 공천을 한다 이게 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비대위 전환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당내에서 스멀스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대표 본인도 말은 그렇게 안 하고 입으로는 통합을 얘기하지만 이 비대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심 재판이 어떤 것들이 되든지 간에 1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선고되는 상황이 오면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용 재판의 1심 재판은 사실 대장동의 예비 선고와 비슷하거든요. 근데 김인섭 재판은 이것은 백현동의 예비 선고하고 또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대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정치 검찰의 짓이고 나는 아무 관여한 바 나는 관계없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는요,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만 이 당내 비명계와 친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윤건영, 이병훈 의원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낙연 대표가 걱정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일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신당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또 반대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자, 측근들도 이 화난 상태로 뭘 하면 안 된다. 이 전 대표의 만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가장 측근으로 불리고 계시잖아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이낙연 대표 화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화난 것 없고 급한 것도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2월 중순이 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기호도 결정이 되고 여러 가지가 대충 결정이 돼요. 총선 직전에 모든 것들이 2월 중순이면 결정이 되고 당의 형태를 그래도 비슷하게 꾸미려고 그러면은 그로부터 4, 5주 전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을 시작하려면은 또 몇 주의 예열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 12월 중순밖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가 6월 말에 귀국해서 7월 달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보도 자료는 엉뚱하게 나왔죠. 그러니까요. 그냥 둘이 앉아서 원론적인 얘기 그리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헤어진 걸로 돼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1시간 한 10분 동안 만난 자리에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했고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예스냐 노냐만 안 했을 뿐이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은 이낙연 대표가 걱정했던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저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은 공천을 앞두고 민주당 안에는 기괴하고 괴이한 침묵과 고요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보다 더 나쁩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시끄럽지 않아요. 물론 윤심이라는 막강한 힘이 있어서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말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건 아주 괴이하고 기묘하고 기괴한 고요와 침묵이 있는 이 상태는 국민들로부터 별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뜻은 제가 창당의 준비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많이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다.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시점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안 하겠다 그러면은 뭐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성범 위원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일단 이낙연 신당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호남 지역의 이제 지지 기반이 따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현역 의원들의 또 규합도 있어야 되잖아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밖에서 봤을 때. 그게 말씀하신 대로 호남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현역 중에 그래도 몇 분이라도 몇 명이라도 이낙연 신당에 붙어줘야 흔히 하는 말로 동력이 생길 텐데 지금 보도 봤지만 다들 머뭇거리거나 주저한다면 뭔가 문제는 있는 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요. 대통령실 참모를 만났습니다. 이관섭 정책실장과 한호섭 정무수석이 어제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아서 이 대표를 예방했는데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 개관인 점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의 입장, 입법안들에 대해서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자유시장 경제 기조에 맞게 뭔가 경제를 운영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만큼 대표님께서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자, 민주당이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거 일종의 경고 메시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쌍특검,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네.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달라. 뭐 어떻게 보면 대통령 핵심 참모들 향한 일종의 경고 성격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있는 건데 예. 제 눈길을 끈대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굉장히 준비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R&D 예산을 해라. 거기에 대해서 또 이관섭 실장도 정책실장도 한마디도 치지 않고 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요. 예. R&D 예산. 방관한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지역 화폐 예산. 근데 이관섭 실장의 설명이 이것은 국가 예산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 뭐예요? 대표님께서 신경 많이 쓰시는 예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님 원하시는 지역 예산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재미있는 대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요,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도 민주당이 여당 공천 탈락자가 나오는 시점 이후에 제2안건을 처리를 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 꽃놀이패에 안겨주는 게 여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글쎄, 그 특검법과 관련해서 제 의견 요구 왔을 때 다음 스텝,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검법은 12월 28일 처리가 뭐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예. 이걸 즉각적으로 거부를 한다고 그러면은 보름 안에 일단 그 거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뭐 1월 초에 언제 넘어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1월 달 뭐 임시국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바로 이 제2법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의석 분포를 보면 네. 20석 내외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약에 가로 입장을 변경한다면 이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꼼짝 못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주 입장이 묘하게 꼬이게 되는 것이고 전국이 아마 특검법 이 파동으로 한동안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이 꽃놀이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재요구에 대한 다시 투표해서 가는 경우. 그 재투표, 재의결을 하게 되면 3분의 2가 무기명 투표를 한다. 거기에는 공천 탈락 위기를 느낀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가결표 동조해버리면 어떻게? 저는 이런 문제가 적어도 당 공천과 당 혁신의 시간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모든 게 음모론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고 정치 현실은 좀 당이론으로 좀 돌파해내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뭐 이준석 대표가 예측은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당의 공천 일정, 당의 공천 내용이 달라진다. 이걸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격퇴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 그동안 SNS에 떠돌던 하마스 대원들의 투항 영상도 공식 공개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두 손을 들어올린 남성들이 줄지어 걸어갑니다. 바닥에 소총과 탄창을 내려놓습니다. 하마스 대원 70명이 투항했다며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직접 하마스 투항 장면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가자지구 전역에는 하마스 최고 지도자 신와르의 사진과 현상금 5억 원이 내걸린 전단지가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격퇴에 수개월이 걸리더라도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Hamas is a terror organization that built itself for a decade to fight Israel. It will take and require a long period of time. 국제사회 휴전 압박에도 이스라엘이 전쟁 의지를 굽히지 않는 사이 민간인 희생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자 지구에서 18,6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우가 내려 피난민들 임시 텐트가 물에 잠겼고 식료품을 실은 구호 트럭은 약탈 대상이 됐습니다. 수인성 질병 등 전염병 대유행으로 공습 사망 규모만큼이나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민주당 동봉투 의혹의 핵심인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18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유창훈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는데 송 전 대표에게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전달하는 데 관여하고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4천만 원의 뇌물을 포함해 3억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몰랐던 일이고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서 다투겠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판단할 예정입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백현동 특혜와 위증교사,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이고 대북 송금 사건에도 피해자 주변 인물이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긴 하다면서도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용수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경찰이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을 만나 교통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데 유 전 본부장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밤 경기 의왕의 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3차로에서 주행하던 유 전 본부장 차량과 뒤에서 1차로를 달리던 8.5톤 화물 트럭이 서로 2차로로 들어서다가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유 전 본부장 차량은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며 크게 파손됐고 대리운전을 맡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시 트럭이 지정차로를 어겼고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음모론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뒤늦게 진입한 유 전 본부장 차량 과실이 큰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사고 피해자인 만큼 오늘 만나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앞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브레이크도 안 잡아주잖아요. 수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편 사고 여파로 유 전 본부장의 대장동 본류 사건 공판 기일은 열흘가량 연기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판도 19일로 변경됐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송영길 전 대표 오는 18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요. 송 전 대표 구속 여부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부장판사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판사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또 왜 유창훈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시스템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의도적으로 누구를 지정하는 것이 네.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정해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영장 네. 전담이 4분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 15년 이상의 부장판사로서 베테랑 판사님이 받는데요. 네.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2분은 압수수색 영장, 2분은 구속영장 이렇게 하고 또 2분의 구속영장 하시는 분들 중에 전산으로 무작위 추천을 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지정해서 그 압수수색 영장을 했다 하는 말은 사실 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4분 중에 줄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2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될 것이다라는 생각 정도로 할 수는 있다. 다만 그렇지만 한 사람을 특정해가지고 이 영장을 청구했다 아니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말은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의 틀린 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시켰을 당시 사유가 정당의 현직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적다라는 점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송영길 전 대표도 정당의 대표였습니다. 같은 이유가 좀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크게는 전직과 현직이란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직
그것도 제일 야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이제 도주 우려는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객관적으로 법원도 이제 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겠죠. 또 송영길 대표는 이제 전직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 또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민주당과의 연결고리는 없는 부분이 있고 다만 본인이 프랑스에서 또 귀국을 했다라는 예. 점도 있고 이제 직접 검찰에 뭐 한 두 차례 찾아갔던 그런 점 때문에 수사에는 어쨌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좀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했다라는 사정을 좀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다. 지금 장윤 변호사도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전 대표 이게 구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현저히 낮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특히 이제 전직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구속을 한다고 해서 네. 민주당의 업무에 어떤 그 방해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전직 대표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만으로서 어떤 그 영장을 기각하거나 발부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예컨대 예전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부회장에 대한 영장 같은 경우에도 네. 구속됐지만 오히려 야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구속되니까 영장이 그 주가가 올랐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가 있는 만큼 현직, 전직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영장을 기각하고 영장 기각 사유에 그런 얘기를 쓰는 것 사실 자체가 사법의 어떤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범죄 사실이 소명된지 여부 이와 같은 원칙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 이미 이와 관련해서는 그 공범이 4명이나 구속됐기 때문에 범죄의 소명 한마디로 돈 봉투를 주고받는 데에 관련해서 송 전 대표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되고 나아가 지금 특가법상 뇌물이 있기 때문에 뇌물에 대한 소명이 된다고 하면은 통상의 어떤 사건에 비춰봤을 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일단 검찰에서는 송 전 대표가 차명폰을 쓰고 하드디스크도 교체를 했다.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검찰은 그런 그 논리를 강하게 좀 피력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실제로 뭐 유심칩을 교체했다. 프랑스에서 올 때 핸드폰을 사실 초기화해서 귀국했다. 그래서 핸드폰을 통해서 증거를 추출하거나 한 부분이 이제 부족했던 것 같은데 사실 추가로 인멸할 증거에 그 잔존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른바 이제 이정은 녹취록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토대로 검찰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향후 인멸할 증거가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 원래는 지금 공범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핵심은 돈봉투 의혹에서 불거진 수사였습니다. 6천만 원이었죠. 근데 검찰로서는 6천만 원으로 영장 발부, 그것도 전직 야당 대표의 영장 발부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사실 전환돼서 수사의 방향성이 뭐 8억이 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리적으로는 다툴 여지가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걸 계속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유 부장판사가요. 송 전 대표의 공범으로 지목된 강내구 씨 또 보좌관 박모 씨죠. 구속영장은 이미 발부가 됐어요. 이 점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어떻게 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지난 그 민주당 당 대표 선거의 후보가 누구였죠? 송영길 전 대표였고 그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옆에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돈복들을 주고받았고 그 가운데서 송영길 대표가 직접 관련성이 있다라는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 그 당시에 이제 그 선거 캠프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당선된 이후에도 이제 사무부총장 했던 분의 휴대폰에서 나온 이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불거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선거가 수사가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강내구 그 상임 감사라든가 송영길 대표의 아주 그 측근 중에 측근인 박모 보좌관이 구속됐고 현직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까지도 구속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최정점에 있었던 그 송영길 대표가 과연 불구속될 것인가 했을 때 수사의 공정성, 형평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분이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송영길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한 영향이 될 것이고 이미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종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부인하던 분들이 그 재판 단계에서는 일부 자백을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상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 오는 18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데 일단은 송 전 대표의 친형 송영천 변호사가 직접 변론을 맡기로 했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에서 나설까요? 일단 송영천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 출신이고 현재 이제 한 법무법인 대표인데 송영길 전 대표에 따르면 이제 형이 직접 변론에 이제 임하겠다라고 해서 변인단에 합류.
참여를 했다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6천만 원에서 수사는 시작했지만 지금 8억 원이 더 관심이 모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자금법 위반. 네. 검찰의 논리는 과거에 권성택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연구소를 통해서 사실상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예. 전액이 전부 유죄이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의 이른바 먹사연이라고 지칭되는 그 연구소로부터 수령받은 금액 또한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그렇죠. 있는데요. 예. 사실 좀 다른 결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거에 임박해서 연구소를 발족시키고 예. 한시적으로 자금을 사실상 수용하기 위한 수돈으로 법적으로 평가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전당대회 훨씬 이전에 이 먹사연이라는 연구소가 생겼다는 점 그리고 네. 그렇다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뭔가 우회로를 통해서 이 자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검찰이 소명해야 되는데 네. 일단 송영길 전 대표 측은 이 용처에 대해서 뭐 영수증 등을 통해서 다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관점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도 이제 소위 말해서 민주당 쪽에서 별건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이건 별건이라기보다는 같은 그 맥락 아니겠습니까? 결국 본인이 이제 당 대표를 나가고 하는 네. 과정에서 외곽 조직, 네. 말은 외곽 조직이지만 사실상 송영길 대표를 만들기 위한 조직이고 네네. 결국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제3의 어떤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7억이나 되는 돈을 줬는데 예. 단순히 그것이 정치자금법뿐만 예. 아니고 그중에 4천만 원이란 돈은 결국 그 여수에 있는 상공회의소장으로부터 그 지역에 있는 폐기물 시설의 인허가 관련되는 뇌물로서 돈을 받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예.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다른 것보다 오히려 그 특가법상의 뇌물 예. 3천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굉장히 그 어떤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어떤 그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봤을 땐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네. 뇌물죄에 대해서 사실상 법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강력하게 다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유민 변호사님께 짧게 예. 여쭤볼게요. 네. 구속 여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영장 발부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낮다. 봅니다. 예.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도 상당히 있고요.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오늘요 교통사고로 입원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조사에 나섭니다. 일단 피해 진술부터 듣겠죠. 그 상황에 대한 걸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경찰이 조사할 때 다 경찰에서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이번 같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그 현장에 가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유 전 본부장은 피해자이자 범죄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 전 본부장의 피해자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건강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경찰은 현장에 가서 실질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유 전 본부장은 사실상 네. 어떤 CCTV를 통해서 우리 그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 책임이 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뒤에서 본 그 CCTV를 보면은 아주 간발의 차이로 있는 그 어떤 그 현 상황을 특정 그 본인들한테 불리한 식으로 어떤 경찰이 선입견을 가지고 예. 얘기한다라는 그런 점을 지금 호소하고 있고 예. 나아가 먼저 사실상 그 본인이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그것을 본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객관적인 어떤 그 상황을 진술을 하는데 물론 유 전 본부장의 진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CCTV라든가 인근 네. 차량에 찍힌 어떤 그런 그 블랙박스 네. 나아가 이 그 운전자들의 통신 내역 이런 부분까지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단순한 교통사고인 것인지 아니면은 유 전 본부장이 얘기하고 있는 본인이 그날 오후에 이재명 그 대표 측에 불리한 증언을 네. 하고 집에 가는 과정에 기획된 모종의 어떤 그 사고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어떤 의혹을 완전히 풀어줘야 될 어떤 그 경찰의 네.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경찰은 단순 사고로 보고 있지만 유 전 본부장 사고에 대해서 미심쩍은 많다, 네. 미심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입장인데 유 전 본부장이 내세우고 있는 근거들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요? 일단 고의를 갖고 일부러 본인을 이른바 해하려고 그럼 충돌을 의도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한 차선을 두르고 양 차선에서 차량들이 깜빡이를 켜고 서로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 과정 중에 유동규 씨가 언급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본인의 대리운전 그 운전자가 네. 왼쪽으로 틀었는데 그 방향으로 같이 틀더라. 사고는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고 상대 네. 차량이 어느 방향으로 틀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 상황에서 판단해서 이
방향을 튼 방향이 양 차량이 동일하다고 해서 당신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 교통사고를 의도적으로 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리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을 수사 의뢰까지 한다면 무고 혐의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은요, 방금 언급해 주신 상황을 따라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유 전 본부장 차량 과실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따라서 어떻게 진술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경찰이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바뀔 수는 있습니까? 직접 본 거기 때문에 본 것을 진술할 뿐인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 과실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단순 과실을 가장한 어떤 모종의 범죄 혐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후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달라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국민들한테 완전히 소명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차선에 8톤 트럭이 다니는 건 흔하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산타클로스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이들 몰래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한 모습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산타를 기다리는 시간이죠. 예고 없이 아이들을 찾아가는 몰래 산타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광주 용봉동 자생단체 회원들이 어제 예고 없이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갔는데요. 산타 옷을 입은 어른을 본 아이들이 두 팔 벌려 달려갔습니다. 몰래 산타들은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선물 꾸러미를 건네며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습니다. 네,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따스하게 느껴지는데요. 다른 나라도 지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뜨거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들뜬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시민들이 자선 모금을 독려하기 위해 산타 수영복을 입고 거리를 달렸고요. 독일의 미헨도르프에서는 천여 명의 시민들이 산타 복장으로 도심을 달렸습니다. 스위스 몽트레 지역의 산에는 대형 산타클로스가 등장했습니다. 스위스 조명예술가가 2.3km 거리에서 빛을 쏴서 28,000제곱미터의 산을 덮었는데 이는 세계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모두에게 따뜻하고 정겨운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전국 대부분 지역을 덮고 있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이면 대부분 지역에서 소강 상태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과 경기 북부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대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강원 내륙 지역에서는 1에서 7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전남 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그 밖에 전국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이 6도, 대전과 대구 13도, 부산 19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기온이 영하 11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며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